자, 여러분, 오늘은 대단원 3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그래서 대단원 3단원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건데요. 자, 오늘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중에서도 제목이 여기 봤더니 무단 통치와 식민지 수탈체제의 확립이라고 하는 1910년대의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10년대를 공부하면 자, 1910년대의 통치.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통치인 무단 통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경제적 통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오늘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교과서에 보면 대단원 1단원에서 1 해서 이게 그 세계사 파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세계사 파트는 건너뛰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주제. 자, 무단 통치와 식민지 수탈체제의 확립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10년대에 정치적인 통치 방식인 무단 통치. 무가 무력이라는 말이에요. 무력으로 처단하는 통치. 그래서 무단 통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무단 통치를 위해서 일제는 우리나라에다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행정의 최고 기구로서 조선 총독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요. 조선 총독부.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식민 통치의 최고 권력 기구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황제였던 순종 황제께서는 결국은 강제로 이제 퇴위 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식민 통치의 최고 권력 기구가 바로 조선 총독부였었고, 그럼 조선 총독부의 짱이 누구냐? 총독이에요. 총독. 근데 이 총독은 이게 지금 한반도의 정치적인 통치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을 데려다 놔야지 되는데 정치인이 아니라 누굴 데려다 놓는 거예요? 군인이네. 군인. 그렇지. 해군 대장 출신 그랬으니까 군인을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여서 그 총독이 우리나라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본의 행정의 책임자인 총리가 있죠. 일본의 총리처럼 총리하고 같은 급의 바로 총독이 한반도의 입법이나 사법이나 행정이나 군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총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었고, 그 다음에 그 총독 아래에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을 두어서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행정을 꾸려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경무총감은 헌병사령관이 임명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총책임자이고요. 그리고 이 총독 밑에는 정무총감이라고 해서 행정의 사무를 총책임지는 정무총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치안, 경찰 임무를 맡고 있는 바로 경무총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조선 총독부의 시스템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선 총독부의 총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경무총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군인들이 장악하였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1910년대에 무력으로 처벌을 하다 보니까 무력으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헌병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들로 드러나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군인인 헌병이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는 거. 아까 정무총감, 경무총감 할 때 그 경무총감 그 바로 경찰 업무예요. 그래서 바로 이 경찰 업무까지 담당을 하는 헌병이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그래서 이걸 헌병 경찰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모든 일상생활에 이 바로 헌병들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기본권을 박탈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이런 모든 자유가 박탈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문지법이라든지 뭐 보안법이라든지 아니면 출판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기본적인 자유를, 기본권을 다 박탈하였던 것이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헌병 경찰 통치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범죄 즉결예와 범죄 행위가 있었을 때에 어떤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즉시로 재판의 과정 없이 그걸 갖다가 처결을 하는 범죄 즉결예와 그 다음에 그러면 경찰들이 이걸 되게 이제 범인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들이 바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1910년대 헌병 경찰 통치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이라고 해서 태형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태형은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곤장 생각하면 돼요. 곤장. 자, 잠깐 이거에 대한 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912년에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 처벌한다고 되어 있느냐? 자, 함부로 대중을 모아 관공서의 청원 또는 진정을 하는 사람, 이유 없이 관공서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경찰관서에서 특별한 지시, 명령 이런 걸 내렸는데 위반하는 사람, 전선에 근접하여서 연을 날리는 사람, 돌 던지기 등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시키는 사람, 길거리에서 공기총류나 활을 갖고 놀거나 놀게 시키는 자 전부 다 처벌한다. 재판의 과정 없이 뭔가 알아보는 거 없이 즉각적으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것 같고 전선에 근접해서 연을 날린다. 무슨 애들이 또는 애들이 그냥 심심하게 돌 던지는 거, 활을 가지고 노는 거 이런 것도 처벌을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연을 날리는 것은 전선에 근접하여 라고 하는 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전선에 근접해서 연을 날리다 보면 연줄이 전선을 감을 수 있고 그러면 은근히 연줄이 거기 매달렸네 하면서 잡아다니면서 전선을 끊는 이게 나름대로의 그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일제의 어떤 그 통신망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런 전선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연이 거기에 이용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어떤 돌 던지기, 공기총, 활 이런 것도 역시 전부 다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았기 때문에 경찰범 처벌 규칙의 제정으로 바로 한국인들을 처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 건데 자, 태형이라는 것은 감옥이나 직결관서 쉽게 얘기하면 경찰서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비밀리에 집행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조선인의 하나여서 적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곤장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십자가 틀을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사람을 갖다가 묶어 놓고 그 다음에 다리 묶어놓고 곤장을 때리는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팔다리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바지를 벗겨서 뭐 때릴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너네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문금지 언제 됐어요? 그렇지. 제 1차 가부 때 됐잖아.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조선인은 문화인이 아니고 야만인이야. 야만이냐? 이거는 짐승 같아. 그러니까 말로 안 들어. 그러니까 일본인은 문화인이기 때문에 말로 하니까 이런 태형이 필요 없어. 니네는 말이 안 통하지? 그러니까 매로 다스려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선 태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김포고 선배 중에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김포고 선배 중에 우스갯소리로 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고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맞아야지 돼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데, 바로 이런 얘기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 말로 하면 안 돼. 때려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일본인의 얘기였었고, 그게 이제 심지어는 오늘날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조선 태영령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여기도 보면은 아주 그냥 야비한 놈들이지 비밀리 집행한다 라고 되어 있지. 자,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교육에 대한 걸로 넘어오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여기에 있는 조선 교육령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발표가 되는데, 1910년대에는 1차 조선 교육령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조선, 일본인이 얘기하는 조선, 우리 한국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법령이에요. 법령.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시키는 목적은 뭐냐?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여기 보면 교육은 교육에 관한 직업입과 가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한다. 충량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충성스러운 국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본에 충성하게 만드는, 일본의 통치에 순응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1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예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보통교육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초등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초등학교 몇 년이에요? 6학년까지 있지. 그런데 4년만 가르쳐. 그럼 그때 당시 일본인들은 어쨌느냐? 일본인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글씨 읽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하는 정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부려먹기 좋게. 너무 일자 무식이면 부려먹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글 읽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공장에서 부려먹기 좋을 만큼의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보면 농업, 상업, 공업 그랬는데 실업교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술교육인 거예요. 기술교육.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가르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머리에 좀 든 게 많아지면 따지고 덤벼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차 조선교육령의 특징은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특히 4년만 그렇게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다. 아까 얘기했었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기본권을 전부 다 박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문지법으로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하나만 남겨서 홍보용으로 쓰고,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지? 바로 민족의 어떤 그 민족성을 또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자부심을 이렇게 해가기 때문에, 애국개몽운동기 때 그런 걸 되게 많았죠.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민족 혼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서, 그 다음에 잡지 발행,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애국개몽운동기 때에 애국개몽운동을 위해서 수많은 잡지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다 금지를 시켜버려요. 출판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모든 아까 얘기했던 애국개몽운동 단체들 전부 다 해산시켜버려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 자, 1900년대에 다른 말로 표현 애국개몽운동기 때에, 애국개몽운동기라는 건 뭐야? 러일전쟁 전후로 해서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의 그 애국개몽운동기 때 수많은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이때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일본을 발전시키는 모임에서 일진회가 만들어졌었죠. 그러면 1910년 우리나라를 먹고 나서 수많은 우리나라 애국개몽운동 단체를 다 해산시킬 때, 그러면 자,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애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진회라고 하는 단체는 그럼 어떻겠느냐? 없앴을까요? 남겨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 50%. 자, 일진회도 이것도 해산시켜요. 왜? 이미 자기네가 먹었으니까 이용할 거리는 없고, 어차피 이놈들도 어차피 이제 일본에
완전히 이제 아부 떠는 놈들이니까 굳이 모든 단체 해산시키면서 일진에는 뭔가 남겨둘 필요가 없었겠지. 자, 그 다음에 총독부의 관리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가잖아. 그 초등학교 교사들이 제복을 입고, 제복이라는 것은 군인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지. 제복을 입고 군인들처럼 옆에다가 완전 일본도 같은 큰 칼을 착용을 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자, 어려서부터 그런 군화를 신고 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오늘날처럼 이런 그 대리석 바닥이 아니거든. 마룻바닥이잖아. 그냥 칼 소리 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려서부터 드는 생각이 와, 겁나 무서워,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자라나서도 일본을 향한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그네들의 작전이었었어요. 그래서 1910년대에 사진들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칼들 보이나요? 자, 칼들 요렇게 해가지고 칼 있잖아. 이거는 바로 학교네요, 학교. 밑에 거는 학교인데 여기 교사도 역시 어떻게 돼 있어? 완전 군인 같지. 이게 무슨 교사야, 그치? 여기 일본도 긴 거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1910년대의 공포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헌병 경찰 통치의 모습이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정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경제의 수탈로 식민지 수탈체제 확립, 그래서 경제로 넘어오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토지조사 사업 1910년에서 1918년까지 토지조사 사업에 의해서 우리의 토지를 수탈해 가는데, 자, 목적,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은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권의 확립인 거예요. 야, 니네 나라는 어떻게 된 게 토지 문서도 없고 요 모양 요 꼴이냐 라고 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근대적으로, 좀 여기에 있는 근대적이라는 말이지, 근대적으로 좀 제도를 갖춰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뭐 하려고?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지를 뺏어다가 우리나라에 오는 일본인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그 문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누락되어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세금을 걷어들일 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토지를 뺏어다가 일본인들에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뭐 해야 되겠어? 뭔가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건 주인 없는 땅이야 라고 해서 전부 다 몰수해서 일본인들에 넘겨주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지 조사는 국가에서 나와서 토지 소유를 조사해 가잖아. 그래서 면적, 재고, 이거 누구 거 소유니 이렇게 해 가는데, 그게 아니라 니네들이 와서 신고하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신고하라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단 한 번도 우리가 신고한 적도 없고, 지네들이 뭔데 우리한테 와서 신고하라 말아야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되도록이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공부를 하지 않은, 글을 가까이 하지 않은 농민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서류를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또한 기간도 굉장히 짧게 이렇게 해주어서, 그렇게 해서 신고하지 않은 토지들이 많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국유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국유지 또는 공유지, 관청의 땅, 국가의 땅,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국유화해버리고, 그런 것을 동양척식주식회사, 일제강점기 전에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토지를 약탈해 가기 위한 1908년에 만들었던 동양척식주식회사 있죠. 거기에게 넘겨주고, 그럼 이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일본인들에게 싼 값으로 넘겨주면서 바로 우리나라에 그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썼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봅시다. 자, 지주의 토지 소유권만 인정된다. 지주들은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니, 그리고 이제 뭔가 분위기 파악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주들은 소수의 지주들은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고 그런데 대부분의 농민들은 결국은 잃게 되면서 그러면 이 농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소작인으로 전락을 하겠지. 그치? 자, 소작인으로 전락을 하고 그러면 소작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지주의 땅을 가져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지.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관습적인 분위기는 어쨌느냐? 자, 어떤 지주가 소작인에게 소작을 주었을 때 그 소작권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내가 짓다가 내년에는 뭐 너한테 넘어갈까 이게 불안한 게 아니라 한번 누구네 집 소작을 지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내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것이 소작권이 없는데 바로 그런 전통적인 관습적인 바로 소작권, 경작권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지주도 있지만 일본인 지주들도 있겠지. 그러면 이 지주들에게 뭔가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런 경작권을 부정을 하면서 당연히 그럼 소작이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지.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 이런 분위기로 가져가요. 그래서 결과 총독부의 토지 그 다음에 토지세의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돼요. 야 저기 가면 땅이 많대. 그래서 농사지어서 일본에 팔면 돈이 짭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바로 기한부 1년 동안 너는 나하고 계약해야 돼. 소작농으로 이렇게 기한부 계약으로 계약에 의해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전부 다 나라를 떠나게 되는 이런 결과가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토지조사령이라는 걸 살펴봅시다. 자, 1912년에 토지조사령이 토지조사에 대한 법령이 발표되었는데 자,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자,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지 되는 거야. 짧은 기간 줬다 그랬지?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 땅의 주소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씨와 이름 그 다음에 명칭 논인지 답인지 산인지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소유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소유지 목적 그 다음에 자번호라는 것은 뭐 몇 번지에 있는 땅 뭐 이런 거 번지를 말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사표라는 것은 사방의 표. 자, 사방 어디서 어디까지가 얘네 땅이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고해야 된다. 신고제요. 신고제. 자, 그 다음에 토지조사령 말고 회사 설립에 대한 법령이 1910년에 만들어졌는데 자, 목적은 뭐냐? 일본 기업들이 자, 지금 학습지 우리가 몇 페이지죠? 81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자,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 빠졌네요.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국인들은 되도록 기업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회사에 대한 법령을 만들었는데 이 회사령은 뭐냐? 회사 설립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자, 허가제가 있고 신고제가 있는데 허가제가 더 훨씬 까다롭죠. 그래서 허가제를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런 조건에 안 맞아서 안 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회사를 전부 다 문 닫게 하는 거예요. 왜 애국개몽 운동기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화폐정리 사업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대부분이 정리된 것도 있었지만 곡소수에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허가 조건을 따져가지고 또는 새로 회사 설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허용을 안 해줬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911년과 17년 이거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회사를 독점하게 되는 것이 회사령 덕분이었네요. 덕분. 자, 그 다음에 자원 침탈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모든 나무를 그 다음에 바다에 그 다음에 어떤 그 지하 자원에
법령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역시 자기네들이 독점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일본을 실어 가야 되겠지? 또는 일본 공장에서 만든 걸 우리나라에 팔아 먹어야 되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수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철도나 도로나 항구시설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만들어가는 것이 1910년대의 모습이에요. 1910년대. 자, 철도는 X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바로 이렇게 X자 모든 철도는 일제가 놓았었고요. 이건 전부 다 뭐다? 바로 그네들의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에게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미안하다라는 것보다 큰 소리 딱딱 뻑뻑 치는 이유가 뭐냐? 야, 니네 이런 거 있었냐? 우리가 가서 다 해줬잖아. 니네가 뭐 수도시설이 있었니? 항구시설이 있었니? 철도가 있었니? 우리가 다 해줬잖아. 니네 찌질이들을 우리가 근대화시켰으니까 우리한테 고마워야지.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자, 이랬던 것이 바로 일제의 바로 이런 근대 시설들에 대한 큰 소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910년대 마쳤고요. 자, 민족 분열 통치 경제 수탈에서 1920년대에 바로 통치와 경제에 대한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